취임 나흘 만에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휴일도 없이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가 인선 소식도 들리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보람 기자, 일단 방금 전 발표된 추가 인선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정무수석과 사회혁신수석, 사회수석을 임명한 건데요. 일단 국회와의 소통을 뒷받침해야 하는 정무수석에는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낙점했습니다. 충남 홍성 출신인 전 정무수석은 김대중 정부에서 정무비서관과 정책기획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을 거쳤고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전략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선거 전략을 총괄했습니다. 17대부터 19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주당에서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등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전 수석의 임명에 대해 국회를 그만큼 무겁게 생각하고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승찬 사회혁신수석은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실련의 정책실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사회혁신위원장으로 영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비서관을 거쳐 환경부 차관과 서울연구원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정책동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새 정부 대통령 비서실은 신설된 정책실과 그 아래 일자리 수석, 경제수석 자리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네, 인선 말고도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취임 나흘 만에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서면서 청와대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아침 7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열어 즉각 북한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날린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8시부터 20분간 이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에게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과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긴급 전화통화를 갖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맥메스터 보좌관의 요청으로 두 사람이 오전 11시 40분부터 25분간 전화협의를 했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식 짚어보기 위해서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소개해드리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좀 전에 들으신 대로 먼저 짚어봐야 할 게 청와대 세 번째 인선 발표입니다. 정무수석, 사회혁신수석, 사회수석 이렇게 세 사람인데요. 이 중에 아무래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눈길이 쏠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됐어요? 네, 국민들이 가장 잘 아실 인물이죠. 아이고, 장관급. 네,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인선이 나왔을까? 저도 네. 이제 발표 난 다음에 짧은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가장 유명한 삼선 의원입니다. 네. 물론 이제 19대까지 하시고 이제 20대는 출마를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정부 때 이미 대통령을 모시고 다양한 국정 경험이 있는 인물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여당이었죠. 새누리당하고 여러 가지 협상들을 벌였습니다.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당면 과제가 뭐냐면 국회 내에서 협치를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 네. 연정의 문제는 차치하고요. 정계 개편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야당들이 다 정비가 된 이후에 뭔가 집권당이 움직인다고 치더라도 우선 당장 정부는 국회와 이제 교섭을 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비중 있는 인물이 정말로 야당을 잘 설득하지 않으면 네. 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박근혜 정부에서의 정무수석 누가 있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라든가 또 이제 외교관 출신의 이제 정무수석, 예, 박준우 최초에는 수석. 그랬었죠. 네, 그래서 도대체 국회와 소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우리가 물음표를 많이 던졌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초기 정무수석부터 바로 국회와 특히 대야 협력을 위한 소통을 비중을 가장 크게 둔 것 같다. 네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전병헌 의원 자신이 삼선 의원을 그렇죠. 지냈고요. 보다 또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냈습니다. 뭐 이전에 또 청와대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여소야대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과 어떤 이 청와대와 이 폭넓은 그런 교감을 가지고서 소통을 잘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잘 해나갈 걸로 기대가 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적재적소 인사라고 봅니다. 네. 취임 오늘 인사하면서 첫 얘기가 네. 당청 관계 얘기는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와 국회 관계만 얘기했어요. 예. 그거 잘 바람직한 거죠. 네. 지금 여소 야대 중에서도 120석밖에 안 돼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 대통령이 41%밖에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도 하려면은 지금 야당 국회의원 쪽에 협조를 얻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그 국제공항 가서 뭐 얘기하고 뭐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는 이런 이벤트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추경부터 하려면은 국회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이 전병헌 정무수석을 임명한 거는 이 협치에 어떻게 보면 협치에 그걸 그 문고리를 열기 위한 네. 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후쿠야마 교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꾸 반대만 하면은 네. 비토크라시가 된다 우리나라가. 네. 지금 이 전병헌 이 정무수석의 업무가 엄청 중요하다. 전병헌 업무수석이 제대로 못하면은 정무수석. 네, 네. 제대로 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진짜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전병헌 수석을 임명한 건 58년생이거든요. 네. 올해 한국 나라 60이니까 예. 지금 청와대 이번에 조금 주니어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그 군기반장 정도도 역할도 아, 조금은 예.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 국회 경험도 있고 청와대 경험도 있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네. 지금 이러면 안 돼 하고서 방향을 좀 잡아주는 네.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청와대 그 수석들의 뭐 좌장 역할도 기대한다 이런 말씀이셨고 국회와의 소통에서 뭐 큰 기대를 모은다 이런 말씀이신데 최진봉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세 번째 청와대 신용 수석비서관 인사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정무석이 좀 관심인데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무게감으로 보면 거의 장관급으로 가셔도 될 만큼의 그러니까요. 무게감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이게 당과 그 청와대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이렇게 쭉 얘기했습니다.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다. 네. 그래서 당과의 소통을 긴밀하게 하겠다는 걸 많이 얘기했고요. 당에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추진하는 일에 대통령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 걸 보면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예전 같으면 주도적으로 청와대가 이끌어가고 당은 그걸 보좌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청와대와 당이 거의 뭐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동반다적 관계로 가겠다는 의도를 네.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사가 바로 전병헌 전 의원을 수석으로 앉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만큼 뭐 중량감도 있고 또 경륜도 있고 하니까 기대가 크다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손소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특히 이제 정무석을 좀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언론이 굉장히 우호적이죠. 네, 물론 당연히 정권이 교체되고 초기에는 뭐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게 그 새로운 정권의 신임 정무수석 비서관으로서 지금 많은 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히 뭐 흠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네. 언론의 역할이 비판이고 또 이제 그 감시와 검증이긴 합니다만 딱히 비난할 만한 점이 좀 없다면은 뭐 일 잘하기를 빌어주는 게 뭐 순리인 것 같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제 전병헌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인선 중에 한 명일 것 같고요. 네. 다만 뭐 오늘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추미애 대표와 관련해서 네. 그 정무수석 임명 관련된 어떤 당청 간에 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전병헌 전 원내대표의 어떤 그 인선 관련해서는 뭐 적절한 인물이고 또한 지금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그 인선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이 전병헌 수석의 인선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뭐 안 하려고 했는데 꺼냈으니까 얘기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얘기도 있었으면 정치권에 그죠? 네. 네, 추미애 대표가 이제 추천을 한 사람이 네. 뭐 다른 그 청와대 인사들과 의견이 달라서 네네. 정무수석 인선이 좀 늦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인사 관련해서 좀 불협화음도 좀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추 대표는 지금 절대 그렇지 않다 네. 이견이 아니다 이렇게 우선은 일축했는데 추미애 대표의 말을 좀 믿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게 엊그제 왜냐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야당들도 방문을 하고
집권당, 민주당이 이제 어찌 보면 본당을 찾았는데 네. 추미애 대표와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처음에는 먼저 추미애 이상해요, 대표가 몸이 안 좋다 뭐 그런 얘기가 흘렀다가 네. 아니고 공식적으로 보니까 스케줄이 어긋났다. 잘못 네. 알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임 실장의 문제인지 추미애 대표 비서 측의 문제인지 우리가 네. 확인된 바 없습니다만 해명이 좀 더 이상한 뉘앙스예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추미애 대표가 그 다음에 사퇴 수습을 하면서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의 힘을 실어야 되니까 네. 당에서 지금 인사 개입할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예, 그 강한 부인을 하면서 네. 어쨌든 당에서는 어쨌든 이 부당한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추 대표의 말을 믿어보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이 의중들이 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속될 문제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5년 내내 임기 동안 장관 인사라든가 뭐 심지어 차관 인사, 청와대 요직 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당과 협의를 하는 건 맞다고 봐요. 네. 우리가 바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초기부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당청 관계가 언제 수평적이 되느냐 이 얘기를 가지고 5년 내내 거의 네. 4년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직적 관계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를 맡고 있을 때도 이 일성이 뭐였어요? 당청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겠다. 네. 할 말은 하겠다. 그러니까 당에서도 사실은 할 말은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도 자 이게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입니다. 선언을 한 만큼 당과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공론화된 소통을 통해서 초기 내각의 조각을 완성할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예. 현재 시점은 어쨌든 추미애 대표가 이 이야기는 강하게 어쨌든 다 이 봉쇄를 한 만큼 일단 믿어주고 기다려보는 게 순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절대 뭐 갈등이라는 것이 지금 뭐 겉으로 표출되거나 무슨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럼 어쨌든 뭐 그런 점에서 좀 이제는 새로운 당청 관계도 당과 청와대 관계도 새롭게 좀 뭔가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 뭐 임종석 실장, 전병호 수석 다 당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앞으로의 당청 관계, 뭐 꼭 인사 문제만 아니더라도 어떻게 새롭게 좀 정립해 나가야 될까요? 그게 뭐 말하고 행동하고는 좀 달라서 좀 예. 쉬운 일은 아니죠. 그동안에 당청이 청와대가 주인이고 당은 거의 뭐 머슴처럼 역대 예. 정권에서 해왔잖아요. 예, 예. 그걸 갑자기 이론으로는 끌어올리는데 그게 쉬울까?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이거죠. 그 당선 투표하는 날, 대선 투표하는 날, 그날 밤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처음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거다. 예, 예.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광화문에서 또 당선 인사를 하는데 그때 좀 심상치 않다고는 느꼈어요. 아, 왜요? 문재인 대통령 인사말보다 네. 그 다음에 추미애 대표 인사말이 말이 훨씬 길었어요. 아 그래서 조금 오버할 수도 있겠구나. 뭐든지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네, 네. 그때 좀 개선자고 원래 전쟁에 이긴 다음에 농공행상이 원래 더 어려운 겁니다. 맞습니다, 그건. 예, 그거가 서운한 것도 많고 한데 예. 제가 보기에는 정권 초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쪽을 일단은 좀 밀어주고 예. 그 다음에 좀 당하고 좀 서서히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야지 예. 당장에 내가 추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자 안 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은 보기가 좋지 않고 또 하나는 예, 예. 지금 당 내부에서도 조금은 알력이 있어요. 네. 지금 내일 모레 원내대표 또 그 선거하죠. 그러시죠. 또 예. 지금 중폭의 그 안에 진용을 바꾼대요. 네, 네, 네. 바꾼다니까 지금 사무총장도 왜 안규백 예. 사무총장이 지금 뭐 바뀐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지금 경질이라는 단어 쓰지 말아달라는 게 네. 안규백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대선 승리하는데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겨우 추미애 대표 측근인 김민석 전 의원을 앉히려고 내가 유공자인데 나를 이렇게 팽할 수 있느냐. 네. 이건 또 더불어민주당 내부 토사구팽이다. 또 이런 불만이 또 상당히 있으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와의 갈등 또 당 내부에 추스리는 갈등 두 개인데 네. 약간은 좀 호흡을 좀 늦추고 가는 게 좀 순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새로운 당도 체질이 개선이 돼야 되고 당청 관계도 새롭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뭐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고생은 같이 해도 영화는 같이 놀기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참 고생한 때는 같이 똘똘 뭉치는데 그 다음에 참 논공행상이랄까 이런 것은 쉽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 예. 문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울 예. 때 물론
뭐 100% 누구든 사람이 욕심이 있겠죠. 더울 네. 때는 뭔가 뭐 후일에 만약 잘 되면 뭔가 얻어내려는 마음을 갖고 하겠지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왔다고 하면 네. 조금 본인이 그렇게 소외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거나 아니면 자리를 요구하거나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게 뭐 사람이 인지상정이니까 자기를 도와준 사람한테 뭔가 베풀려고 하고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게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자기를 도왔던 캠프에 있는 사람들만 등용을 해보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거든요. 네. 정말 적재적소에 상대를 뭐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뽑아서 쓰겠다고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발언이었으니까 그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왔으니까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또 도운 사람들도 순수하게 저분이 좋아서 저분의 정책이 좋아서 도운 거니까 자기가 뭐 자리를 안 간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일단 뭐 추미애 대표는 이런 갈등설에 대해서 오보와 낭설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부인을 했고요. 우리 손소 변호사님 네. 아시는 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전혀 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화두를 꺼내신 게. 그렇진 않고요. 이제 민주당에 속해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 네. 앞으로도 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총선도 4년마다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예. 또 당내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자리들도 있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지 않고서는 이 민주당에 속해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네. 민주당 소속 예. 정치인들이 잘 알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지금은 더군다나 인수위기간도 없이 급히 출발하고 지금 이제 일에 시동을 걸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안착하고 일을 잘해야만 본인들에게 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 같은 그런 외부인보다 내부에서 예.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뭐 그건 당협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벌써 그야말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NSC 소집을 주재하고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이번 도발이 대한민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건이 조성되면이라는 네. 단서를 달았지만 저렇게 평양에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이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뭐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정부니까 아무리 선의로 네네. 대하더라도 결국 북한 정권이 그 선의를 받지 않는다 이런 걸 좀 그렇죠. 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네. 이 뭐 대한민국이 보수 정권이 뭐 집권을 하던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적대시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진보 정권이 등장했으니까 이제 좀 햇볕 정책을 쓰겠지. 그럼 우리가 조금 여기서 유화적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네. 이거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김정은 정권은 우선 자신들의 힘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네. 건데 물론 이것도 앞으로 좀 녹여내서 궁극적으로 아마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나가려는 기조를 잡긴 할 텐데 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의 말씀처럼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초기부터 뭐 투트랙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NSC 끝나고 명확하게 나온 게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네. 북한이 현지 오판하도록 만들지 않겠다고 했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아무 때나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선결적으로 스스로 보여줘야 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선은 최소한 핵 동결, 그다음에 비핵화, 예. 뭐 최소한 육자회담으로 들어온 다음에 거기서 남북 간의 접촉과 협상이 단계적으로 풀려나가겠지만 오늘 아침 분위기로는 뭐 남북 대화 이런 분위기는 네. 보수냐 진보냐 상관없이 정부는 단호한 것 같고요. 지금 NSC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NSC 있었구나. 또 최근엔 대통령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자리가 대통령 주재회의는 우리가 못 본 지가 여러 달이 됐는데 오늘 아침 5시 27분에 도발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대통령의 그 다음 이야기가 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네. 자, 비서실장 보고는 알겠으니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시오. 그래서 6시 한 9분경에 예. 김관진 안보실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7시에 NSC가 열렸고 8시에 대통령이 NSC를 주재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전에 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죠, 이제 이 브리핑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빨랐다라는 점에서 예. 아, 속도의 대응은 국민들이 안심할 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메시지의 내용도 북한이 오판할 여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네.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국방 안보는 제 생각에는 보수 정당 집권 시기보다 더 강력하게 강화하지 않겠는가. 네네. 자주국방의 국방 예산도 더 높여나갈 것으로 네네. 그렇게 예견이 되네요. 예, 이렇게 취임 초에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고 이러면 우리 정부로서도 이게 상당히 중대한 그런 도전 아닌가요? 어떻게 뭐 이를 대처해 나간다고 보십니까? 그 새로운 정부로서 어떻게 네. 보면은 나흘 만에 이렇게까지 미사일을 쏜 거는 네. 역대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죠.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은 그동안에 보수 정권 9년을 떨치고 그래도 북한의 호의적인 정권이 들어왔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흘 만에 미사일을 쐈다는 거는 너희들 남한하고는 이제는 관계없이 네. 우리 길을 가겠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몸값 높이기 작전일 수도 있고 네. 자기네 스케줄대로 착착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참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뭐 여건만 되면은 과거에는 대통령 되기 전에는 평양부터 가겠다고는 얘기했는데 나중에 뭐 말은 바꿔서 미국부터 가겠다고 했습니다만 뭐 이제 전제가 있었던 그렇죠. 거겠죠. 예. 사드 문제라든지 네.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햇볕 정책 문제라든지 모든 거를 이게 전면 다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참 쉽지 않은 그 선택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미국과는 뭐 여건이 되면 하겠다. 북한이 또 남한에서는 대해서는 그 최선희 그 국장이 그랬잖아요. 그랬죠. 미국과서는 여건이 되면 회담하겠다고 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고 했거든요. 네, 네. 이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거랑 지켜보겠다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네, 또 그렇죠. 트럼프는 또 남북 대화 반대는 안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 되면 그 감안해라 뭐 이런 얘기 특정한 상황을 또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런 나라인데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평양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득해 가면서 우리 길을 가야 되느냐. 어떻게 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에 가장 큰 시련은 외교 통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지만 또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고. 앞으로 이제 또 안보실장도 인선을 해야 되고 또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결국 이런 사태 때문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제 인선에서 좀 임해한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외교나 통일 분야가 사실은 네.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 어찌 보면 조금 온건파에 속하는 분들이 지명될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남북 관계를 대결의 관계보다는 화해의 관계로 가져가려는 의도를 갖고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저런 도전적인 행위라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더더욱 또 불안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여러 후보들 중에 조금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분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시긴 하지만 지금의 이런 위급한 안보 상황 또 국민들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보수 진영에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북한 문제를 조금 더 강경하게 다룰 수 있는 분을 네. 선호할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예. 또 뭐 명확하게 저는 진보든 보수든 다 떠나서 어떠한 북한의 도발이나 공격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발이 있자마자 바로 강경한 대응을 얘기했고요. 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도 얘기했고 이런 명백한 발언들 위반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런 발언들이 정말 필요한 발언이고 예. 그게 국민들의 어떤 불안함을 불식시켜주는 대통령의 태도여서 저는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뭐 또 인선을 지켜봐야 될 텐데 오늘 좀 이례적인 게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이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부 대응을 시간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오전 5시 17분 발사, 49분 뭐 상황 파악, 6시 8분 보고, 6시 13분 안보실장 보고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건 뭐 잘 대응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5분, 10분 단위로 공개한 건데 과거와는 좀 다른 이례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적절한 측면이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국민들이 이제 북한에 거듭되는 도발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이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부터 유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네. 번째는 실제로 북한이 어떤 행위를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하면은 뭐 거친 발언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얻는 불안감이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또는 안보 관련된 여러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네. 도대체 어떻게 대응했는지,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 또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저런 도발을 했는데요, 감행했는데 그걸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장기적인 그런 과제가 되겠고요. 또 그런 것을 병행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제 그 상황을 파악했고 어떤 네. 조치를 내부에서 취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역시 안보 불안을 잠재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대응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돌발적인 그런 그 대응에 돌발적인 그런 도발에 적절한 대응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쏜 게 네. 국가안보실장이 아직 임명이 안 됐거든요. 경호실장하고 정책실장, 경호실장도 되고 정책실장도 안 되고 네. 국가안보실장이 임명이 안 됐는데 새로운 실장이 임명이 안 되고 그렇죠, 안 과거에 됐죠. 임명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건 김관지 실장이. 그대로 오늘 뭐 예. NS 회의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분이 예. 여태까지는 군인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가안보실장을 했는데 네. 김관진 씨라는 김장수 실장이라든 네. 이번에는 민간인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특히 민간인 중에서도 일부 언론에는 문정인 연세대 네. 그 명예 교수 얘기가 좀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있습니다. 얘기가 있어 뭐 예. 된 건 아니고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분이 햇볕 정책론자고 사드 재협상론자거든요. 네. 옛날 동북아 균형자론을 노무현 대통령 때 주장했던 사람이고 예. 그래서 그 임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며칠 안 됐는데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변화가 예.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예, 변화가 너무 커서 그런지 어쩌면 상식적인 그런 행보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그런지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우리 패널님께서는 출범 닷새째가 된 문재인 정부 어떤 것에서 좀 그래도 눈에 띄고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으신지 한번 좀 물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소통, 뭐 인사, 또 뭐 스타일, 또 뭐 소탈한 면, 다른 사람들과 어떤 뭐 직원들하고도 식사를 직접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하나씩만 좀 꼽아주신다면 어떻게 이번에 우리 마지막 하시는 우리 손석희 변호사님 먼저 네. 기회를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네네. 저희가 오늘 그 출연하신 그 전문가 분들보다 나이가 네. 좀 어리기 때문에 네. 젊은 층에 한번 여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 그래요? 네. 30대부터 뭐 40대 정도. 일단 대통령이 그 하늘 위에 있다가 네. 내려와서 땅으로 예, 내려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 같다는 아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네, 층에서는. 물론 정치인이 특히나 이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뭐 국민들과 항상 눈높이를 똑같이 맞춰야만 그게 정답이다. 라고 뭐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 보는 각도가 다 다르겠죠. 또 이제 위에서 아주 위험 있게 근엄하게 통치하는 그런 분들을 좋아하시는 국민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그런 대통령의 부작용들을 직접 눈으로 보아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한 상황에서 평소에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과 마찬가지로 네. 국민들과 특히나 젊은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요. 예. 단지 지금 시점에서 뭐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이미지도 좋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젊은 층들이 만족할 수 있고 또 젊은 층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권이 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예. 뭐 이대로 또 소통과 공감을 함께 하는 것이 이제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더 바람도 있는 거겠죠. 최진봉 교수께서는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으셨는지? 저도 뭐 비슷한데요. 지금 예. 며칠 안 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가장 우리도 모든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느낄 것 같은데 소통하고 소탈한 모습인데요. 네. 그 전에 대통령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저런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10년 동안 이제 그런 모습을 못 보다가 다시 또 문재인 대통령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결국 국민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 네. 뭐 출근길에 보니 요즘 이제 어제는 관저로 들어가 있으니까 더 이상 출근을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출근길에 시민들과 사진도 찍고 또 차에서 나오셔서 인사도 하고 이런 모습이 사실은요. 네. 대통령이 바로 내 옆에 있고 친근한 분위기라는 느낌을 받게 만들어주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가서도 그 여자분이 우시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직접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 네. 저게 바로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과 좀 더 가깝게 가고 국민들의 그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주는 모습, 그게 어떤 쇼라 하더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래야 예. 국민들이 그걸 통해서 아, 대통령은 내 편이고 내가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이 잘 운영되도록 도와드려야겠구나 이런 마음도 생기고요. 예. 본인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직접 얘기하는 기회도 많이 갖게 되면 대통령의 민심을 많이 듣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모 대통령처럼 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면 보고 잘 안 하시고 또 이렇게 직접 만나서 얘기도 안 듣고 이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목소리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예, 예. 성공한 대통령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누군지 들었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도 예, 예. 너무 갑자기 금방 알 수 있어서. 네, 뭐, 네. 그 누구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 그래서 자, 뭐 저는 지금 소통하고 네. 소탈한 모습, 그렇죠. 소소한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인데 저는 조금 전에 손 변호사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약간 요즘 회자되는 농담이 떠올랐는데 아, 뭐가 또 있습니까? 자, 청와대가 요즘 얼굴 패권주의 아니냐, 예. 외모 보고 인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보다가 우리 손 변호사도 입각할 만한데 이런 생각을 네, 잠깐 네. 했어요. 지금 뭐 로비하시는 예. 건가요? 방송을 통해서? 아닙니다. 농담이라고 전제하고. 근데 이게 뭔가 좀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게. 네네. 그러니까 저는 보수 진보보다 더 큰 문제가 사회적인 이 국민들의 분위기를 억압적이라고 느끼게 되면 뭔가 무거워져요. 예. 행동도 굼띄어지고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데 자유의 공기가 만연하게 되면 이게 탈권위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위주의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사회 분위기가 바뀌는데 네. 이전 정권하고 비교를 해보면 바로 이 폐쇄에서 개방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니까 잠그고 가두고 말 못하게 하고 억압하고 이러던 것들이 예. 뭐 마음대로 얘기하시고 저도 마음대로 스킨십하고 만나겠습니다. 뭐 라면도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먹고 예.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게 하늘에서 땅으로 대통령이 내려왔다?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민주사회에서 언급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느꼈던 시절이 얼마 전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잘못됐던 거고 이제 너무나 당연한 민주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좀 몇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안 해보다 보니까 네, 아, 네. 우리의 관습이라는 게 금방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습관이 지금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되고요. 예. 닷새 돼서 이게 우리가 생경해 하고 있는데 빨리 적응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네. 저는 예. 저는 말씀하시죠. 감동은 잠깐이지만 네. 지속 가능한 거는 오래 간다. 예, 예. 그래서 인천 공항 간 거를 저는 뭐 감동적으로는 봤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경제 기자를 오래 해서 그런지 네. 저 이면을 좀 봤어요. 가서 직원 중에 1만 명을 그 정규직으로 예. 바꾸자는 비정규직을. 거, 네,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 담당자들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했지만 네. 그 이면을 또 저는 보지 않을 수 없어요. 네, 네. 거기 2, 3년마다 비정규직들이 바뀌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하면 그 뒤에 지금 비정규직을 할 준비할 사람들은 그만큼 또 자리를 잃게 되는 또 네, 측면도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 때 강남에 보금자리 아파트 당첨된 거랑 똑같아요. 네, 네. 그 사람들은 큰 혜택을 입었지만 그 뒤에 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불공평한 것도 있거든요. 예.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결국은 경제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모든 네. 이 경제 당사자들이 다 양보를 해야 된다. 기업에서 오너들도 양보해서 고용도 해줘야 되고 노조도 이렇게 하는데 임금 올리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공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올리려면 그 돈이 어떻게 합니까? 공항세만 올려서 됩니까? 예. 또 있는 사람들이 고통 분담을 좀 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정부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왜 네덜란드가 잘 된 게 켈빈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네. 직업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소명이라 예. 우리 모두 직업을 나눠 가진다 이런 소명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양보하고 예, 예. 같이 가는 함께 가는 정신 이게 중요하지 한 번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바꾸는 거는 네. 산타크로스 선물에 불과하다. 네, 네. 그래서 감동은 잠깐이고 경제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도 그런 얘기 했죠. 저렇게 그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늘리는 것이 결국 기업의 일자리 늘리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의 이벤트보다는 것이 결국 맞습니다. 구조적이 되도록 정책을 잘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뭐 너무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회 분위기가 좀 밝아지고 개방적이 되고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아직은 이제 장관 임명할 때는 안 됐으니까 네네. 뭐 국민 추천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국민 추천제가 지금 뭐 추천을 받고 있나요? 어떻게 하시나? 또 뭐
근데 어떻게 사람 진짜 추천을 받으면 그걸 고려하시겠다는 아직 건가요? 공식적으로 이것이 이제 게시된 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게시된 사실은 건 아니고요? 후보 시절부터 다양한 사이트들과 네. 위원회들이 만들어져서 위원회에 이게 SNS를 통해서든 네. 웹사이트를 통해서든 다양한 국민 의견은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안에서 예를 들면 국민들이 딱히 이제 국민 추천제로 내각을 정하겠다. 이게 네. 공식적인 건 아니고 이건 후보 시절의 공약인데 네. 지금 국민들은 많이 또 추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어떤 분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면에서 좋은 거죠. 거기에 누군가 이 청와대 측에서 네. 국민들의 이 여러 가지 의견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네, 이미 네. 비공식적으로나마 국민 추천제는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네. 자 문제는 우선 이낙연 지금 총리 내정자가 인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총리가 인사제청을 해야 되는데 황교안 이 전 총리의 사표는 수리했어요. 그럼 이제 총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네, 네. 그 전까지 저는 국민 추천제는 공약이기 때문에 네. 아마 청와대에 뭔가 방침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럼 다양한 국민들이 뭐 경제부총리 누가 좋겠습니다, 사회부총리 누가 좋겠습니다 하면 그 다수의 의견을 네. 일단 수렴해서 네. 정리해서 보고된 상태에서 인선에 참고하거나 반영하지 않겠는가 예, 예, 예. 하는 좀 낙관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국민 추천제 우리 최진봉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뭐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뭐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겠죠? 그렇죠. 이제 기대감이라고 하면 예. 그래도 국민들이 정말 보고 괜찮은 사람, 일 잘할 사람을 추천한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네. 이제 너무 파퓰리즘으로 갈까봐 우려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인기가 높은 사람,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검증을 국민들이 뭐 100% 그분의 능력을 다 검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자리든 두 자리든 상징적으로 할 것 같아요. 네. 다만 국민들이 지금 그 계획을 보면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사람을 네. 장관 인선에 고려하고 참고하겠다고 하셨어요. 참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사실은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징적으로라도 뭐 1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분들 중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려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네, 이게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전혀 네. 고려를 안 하게 되면 네. 그것도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니까 아마 이제 상징적으로 한 명 또는 두 명 정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네. 들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할지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걸 인터넷을 통해 할지 아니면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함께 가지고 할지.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한 부분이니까 아마 네.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물론 뭐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어떤 뭐 국무위원 추천 이런 내각 구성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뭐 그것만 해도 의미가 큰 있는 거죠. 예, 예. 과거 정부에 뭐 예. 어떤 정부라고는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발표만 되면은 제가 머리가 아팠어서 네. 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인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니까, 그럴까? 예, 왜 왜 저러니까? 그럴까? 예. 나중에 알아보면은 뭐 지금 보면은 그 최순실 최순실 뭐 이런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한 것 같다는 지금은 그 약간의 의심은 좀 들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 나와버리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 국민 추천제 한다는 거는 그렇게 많은 투명하게 한다는 예, 그런 예. 취지에서 그렇겠죠.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는 거지. 여기에 꼭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애받을 건 없다.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내각과 예. 또 내각에 있는 그 공무원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일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하고는 직접적인 물론 그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네. 일하는 거는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일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뭐 복지 정책을 하는데 국민 추천제에서 많은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또 너무 또 국민 바라보고 하는 건 좋지만 예. 단기적인 국민만 바라봐서는 곤란하잖아요. 네. 지금은 땀과 눈물과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길게 보고 일하는 장관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장단점은 있어서 여기에 공약은 했지만 너무 구애받지는 말아라. 거기엔 취지, 투명성과 네. 국민 여론 수렴 뭐 이 정도로만 감안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하죠. 뭐 어떻습니까? 손 변호사 혹시 네. 추천하실 만한 분 있어요? 저도 뭐 셀프 추천. 10만 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네. 추천을 하는. 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네. 투명성 그리고 또 이제 여론을 반영한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민주주의 그리고 또 선거제도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유권자들은 선거 일에 한 표 행사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네. 그 다음 날부터는 바로 할 게 없어진다는 그런 비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국민들의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국정 운영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기능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순기능일 것 같고요. 예. 물론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가다듬어 나가면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순기능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예. 네, 특히나 이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5년 단임제의 단점이 이제 레임덕이 조기에 올 수 있다는 점인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갖게 하고 국민들이 계속 정권에 대해서 어떤 지지를 하게끔 만드는 뭐 좋은 수단 중에 하나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도가 잘 가다듬어져서 시행되면은 뭐 좋은 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의사를 결집시킬 수 있고 또 관심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런 거니까 많이들 좀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화문 대통령기는 어제 저희가 좀 해봤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퍼스트 레이디도 상당히 요즘 저 관심사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별명이 뭐 유쾌한 정숙 씨라 그러는데요. 어떤 모습이 유쾌한 정숙 씨를 얘기하는지 한번 좀 보시고 돌아오시죠. 청와대 가시면 이제 못 뵙거든요. 외모도 한 번씩 보러 온다니까. 이제 TV에만 한번 더 들어가서. 저희 후보님께서 오늘 31주년 결혼 기념일이 돼서 상당히 뭐 유쾌한 정숙 씨라는 별명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발랄하기도 하시고. 자, 그럼 이제 또 어떻습니까? 자, 앞으로 저 제2부속실, 지금 이제 영부인을 담당하는 그런 부속실이죠. 그 역할도 조금 지금과는 달라질 것 같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굉장히 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예. 활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결혼한 것도 배경이 그렇다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학교 시절에 다른 친구들하고 있는데 예. 김정숙 씨가 갑자기 가가지고 예. 제인이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지금 대답해 그랬다잖아요. 예, 글쎄요. 또 뭐 그런 말도 문재인 있더라고요. 대통령은 또 알았어. 그 부산 또 투박한 말대로 예. 알았어. 예스도 아니고 알았어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 제2부속실 여사 이 영부인을 관리하는 그 제2부속실 업무가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네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오바마 인기가 있는 게 미셸 여사의 인기도 그렇죠. 상당히 맞아요. 덮은 게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부인께서 그런 역할, 소외받은 사람들을 돕는 역할이라든지 네. 우리 좀 대통령이 미처 못 챙기지, 보는 예, 부분 예, 예. 이런 거를 할 수 그렇죠. 있고 그리고 직원이라는 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직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기업에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그거는. 당태종 때 위징이라는 사람이 뭐 직원에도 뭐 살아남았다고는 하는데 네. 그것도 제가 본 게 다른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럴 정도로 직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대통령에 되면은 그날부터는 외로운 혼자 황제예요. 네. 그거를 얘기해 줄 사람이 유일한 게 김정숙 여사다. 네, 그 네. 역할이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네. 앞으로 하는데 또 그늘진 면도 또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도 여태까지 참 피해본 게 대통령이 측근하고 가족 문제거든요. 네. 그 공과 사는 좀 구별을 분명히 해주는 면에서 네.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그래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공헌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뭐 내조 스타일이 그동안 영부인들마다 뭐 다 달랐고요.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내조 스타일이냐 네. 쉽지는 않은데 쉽진 않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소외된 사람들 만나고 대통령이 뭐 그렇죠. 쉽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시중의 여론을 잘 전해주고 네. 이렇게 하면 뭐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네. 또 이제 쉽지도 않은 데다가 그걸 이제 결국은 실행해야만 성공한 대통령 내외분이 되실 뿐만 아니라 네. 또 영부인으로서도 좋은 대통령을 잘 내조했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이 계속 바뀌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취임식이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만 취임 선서 행사를 위해서 아침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갔을 때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참배를 했지만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아름다운 양장이었어요. 네네. 수묵화가 그려진 흰색 재킷이었는데. 꽃무늬가 네, 있는 그래서 거죠? 그게 최초로 영부인이 취임식에 한복을 입지 않고 양장을 했다. 이게 화제가 됐는데 전 취임식을 공식적으로 하는 여부는 좀 더 청와대 입장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취임 선서 행사에 양장을 입어서 화제가 됐다. 이게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네. 김정숙 여사라기보다는 급박하게 선거 개표를 밤새 보고 당선을 아침에 확인하고 몇 시간 후에 취임식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은 뭐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복보다 이 정장, 양장이 굉장히 좀 단아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좋게 봤는데 문제는 김정숙 여사는 앞으로 어제 화제가 됐던 그 민원인 할머니에게 라면을 대접한 네네. 이 마인드로 5년 가시면은 성공한 영부인이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역대 영부인마다 네. 공과 과가 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부인 학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야 돼요. 대통령 아, 예, 학은 예. 지금 정립돼 있지만 네. 영부인도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네. 혹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영부인의 이제 제2부속실은 전 다시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요. 네. 주로 소외된 이웃을 도와준다는 면에서 오늘 사회혁신수석하고 사회수석이 임명됐는데 네. 주로 사회적인 역할, 이 소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소셜 이 세이프티 네트워크, 사회 안전망을 조금 적극적으로 이 뭔가 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공공정부가 공식적으로 못하는 대목들을 영부인 찾아서 활동할 가능성이 크고요. 예, 예. 김정숙 여사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분이고 예. 또 같은 경희대 동문으로 음악을 전공하셨잖아요. 성악을 전공하셔서 성악 전공하시다고. 굉장히 표정이 활달하고 밝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처럼 조용히 그림자형 내조보다는 적절한 자신의 영역을 이제 찾아서 영부인 역할을 할 텐데 네. 그래도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건 어제 뭐 방송에 자막으로도 나와서 화제가 됐는데 국민이 바라는 영역을 넘어서면 나대는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저 김정숙 여사 직접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적절한 수위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좋은 내조를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뭐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뭐 너무 일방적으로 칭찬만 한 것 같기도 한데 민원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그걸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냥 그 사람은 그렇죠. 뭐 일이서 뭐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냥 해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그게 역할을 풀리는 하는 게 거죠. 역시 그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화제가 됐던 그 라면 민원인 같은 네네네. 경우에도 사실 어떤 내막인지 참 찾아봤더니 법적으로는 사실은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한 국가에서 정상적인 법 집행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원이란 게 보통 그래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런 네. 것들을. 그런데도 이제 굉장히 법과 별개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고요. 또 그런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수년 전부터 사실 저렇게 대통령 만나보겠다고 대통령 만나서 억울함 호소하겠다고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이번에 물론 대통령은 아닙니다만 이제 영부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차마 들어갈 수 없어서 못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뭐 이제 컵라면을 이제 받아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기자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질문을 했는데요. 네네. 그랬더니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좀 이렇게 라면까지 먹었으니까 됐다. 이제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한 걸 네, 볼 네. 때 이제 민원인 본인도 법적으로 사실은 문제는 없고 억울하지만 사실 해결책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어떤 딱 부러지는 그런 금전적인 보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의 억울함, 사정을 좀 들어주는 그 절차를 원했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마당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그동안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은 이번 정권에서는 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 그런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는 정권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것만으로도 정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성공을 점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네. 뭐 참 우리나라 여러 영부인이 있었고 여러 타입이 있었는데 네. 아직은 어떤 영부인이 우리나라에서 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참 어렵지만 어쨌든 좀 새로운 영부인 상을 좀 정립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의 대통령과 많이 차이가 나지만 네. 이 김정숙 여사도 보면 너무 예전에 그 영부인의 모습과는 차이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얼굴이 일단 항상 웃으시잖아요. 네. 사람한테 좋은 길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을 만나면 기분이 나쁘다가도 좋아져요. 예. 웃고 또 아까 경청을 얘기하시는데 경청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의 오난을 풀어주는 게 물론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만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 울분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으로도 사실은 많이 해결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강의하러 다니면서 이게 남편분들 만나면 나이 드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윤석열 대표님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저 뜨끔한데요. 공감해주고 네. 네, 그러면 아내가 불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좋은 걸 사주는 것보다도 경청해 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건데 네. 저 사건만 봐도 사실은 저분이
억울한 거를 누군가 들어주니까 그것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이 들어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예, 문제는 예. 해결 안 됐지만 내 억울함, 내 이 가슴 속에 있는 울분을 예. 풀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 저런 경청의 자세가 이 김정우 여사께서 공감하고 경청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부분이 좀 계속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뭐잘 듣는 게 우선이다. 그럼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면 네. 그 김정우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본인이 집을 좀 큰 집으로 옮기려고 재형저축을 들려고 했다. 예전에 뭐 재형저축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 문재인 변호사죠. 문재인 변호사가 당신은 국가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거야. 왜요? 뭐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포기하고 재형저축 드는 걸 거부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김정유 여사,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면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래서 저는 물론 우려도 있지만 이분이 유쾌하게 하는 것이 결코 무슨 가식이 대통령의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예. 아니면 또 뭔가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안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 자체가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엄격하게 다루실 분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들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 대표께서는 잘 들으시죠? 예,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들리죠. 앞으로 좀 더 잘 들으시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처음이 듣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치를 강조하는데 협치가 두 가지죠. 소통하고 인사인데 소통이라는 거는 자기 말하고서 끝냈다고 소통은 아니죠. 그렇죠. 예. 사실 말한 거 시간에 2배 이상을 들어줘야 되고 그렇다고죠. 또 예. 감성적 리더십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감성을 건드리면 안 되죠. 제가 언제 옛날에 뉴욕시장 했던 분이 라구아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재판할 때 그 빵 훔쳐서 온 노인한테 벌금 10불을 판사로서 때리면서 네. 그 판사 10불은 내가 내겠다. 나는 벌금 10불은 10불은 내가 내겠다. 네. 왜냐 이 사람이 빵을 훔칠 때까지 나는 잘 먹고 잘 살았다. 내가 책임이 있다 해서 했대요. 네. 거기서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그 할아버지한테 줬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방청객들도 좀 내라 해가지고 걷어서 줬다 그래요. 예, 똑같이 예. 빵을 훔쳐도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은 13년 감옥을 살고 네. 그 뉴욕에서 재판받은 노인은 그걸 벌금으로 석방이 돼서 앞으로 잘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대문 불질른 할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그 얘기할 데가 없어서 결국 옛날에 불질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소통 들어주는 거 정치인과 의사의 일 중에 절반은 들어주는 거랍니다. 듣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돈 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들어서. 그만해서. 예. 우리는 알겠습니다. 말해야 법무리가 더 힘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뭐 지금까지 보여준 소통 행보 끝까지 잘 해주시길 바란다. 그런 말씀이시죠. 우선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뭐 이제 저희가 좀 청와대 현 정부 얘기해봤는데 야당 역할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 제1야당이 지금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전 후보죠. 네. 전 후보가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또 역시 뭔가 또 화제가 될 만한 말을 남겨 들어갔죠. 한번 좀 보시죠. 원래 회장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좌파들 잔치하는데 한 달간 자리 비켜주는 게 그게 안 맞나? 자유한국당이 정신 차려야지. 그 잘못한 거는 용서하면 안 돼. 흐물흐물해가지고는 불태운다잖아. 괴멸시킨다잖아. 오래 있지는 않을 거고 잠시 생각을 좀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난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저도 없습니다.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저기 나온 것처럼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은 없다. 그런데 또 꼬리를 붙였습니다. 네. 친박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럼 뭐 본인이 하겠다는 생각인가? 뭐 어떤 생각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당권에는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슬쩍 흘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좌파들이 지금 잔치하는 시기니까 한 달 정도 자리를 비켜줘야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미국으로 갔는데 이 미국으로 간 건 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차남의 결혼식을 아버지로 예, 못 챙겼어요. 그래서 그 차남 신혼부부 내외 며느리랑 다 봐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쉬고 오겠다는 건데 한 달 내지 2달 이렇게 이제 말미를 뒀어요. 예. 그럼 돌아오는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권을 새로 선출해야 돼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수습할 게 많아요. 그럼 그 시점에 맞춰서 돌아온다면 네. 결국은 이 당권에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첫 번째 체크가 필요하고요. 네. 그럼 두 번째로는 당권이 아니라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 지금 보세요. 이 경남도지사 대선 나오느라고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 신분도 아니죠. 네. 그렇다면 정치권 내에서 직접 할 일이 없는 전 의원, 전 도지사란 말입니다. 예, 예. 그럼 뭔가 자신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원내로 들어오기 위한 진입을 시도할 것이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딘가 재보선, 빠른 시점의 재보궐선거도 있을 수 것을 있겠죠. 준비하지 않겠는가. 네, 이것도 네. 있고요. 또 이런 설도 있어요. 내년이 당장 지방선거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방선거 준비를 할 것이냐. 경남도지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서울시장으로 지금 입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냐. 뭔가 새로운 이 다른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죠. 네, 네, 이 구상을 아마 미국에서 해서 돌아올 텐데 지금 불가피해 보이는 것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여전히 친박계 의원들이 일종의 지도력, 일종의 오너십을 행사한다면 이 홍준표 전 후보죠. 전 후보가 네. 돌아오게 되면 상당히 당내에서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네, 그래서 먼저 지금 뭐 어찌 보면 제1야당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를 감시와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은 둘째치고 당내에서 선거 이후에 패배한 것에 대한 책임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모습을 보이면 네. 지금 선거 때 얘기했던 뭐 괴멸시킨다잖아, 붕괴시킨다잖아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바로 서는 게 더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자, 홍 전 후보, 홍 전 지사. 정치인으로서 이제 어쨌든 뭐 24%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 계멸론에 있어서 그런 나름대로 결집을 시켰습니다. 보수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앞으로의 역할에서 그런 것도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홍 전 지사, 홍 전 후보의 앞날, 정치적 앞날에 대해서 어떤 좀 전망을 하시나요? 저는 24%를 얻는데 홍 전 후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력을 많이 했죠.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네네. 원래 뭐 10%도 안 되는 맨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24%로서 보수의 탄핵 세력에도 촛불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은 홍 전 후보가 큰 공을 세웠습니다만. 네네네. 근데 어느 정도 했으면 떠날 때는 떠나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히 안 떠나고 있잖아요. 미국에 봐요. 네. 힐러리 여사나 엘고 같은 경우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네. 딱 승복하고 네. 덕담해주고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공연할 때도 가수도 성악가들도 앵콜 할 때 나오잖아요. 네? 앵콜 할 때 기립박수 칠 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안 빠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제 조카가 대학 떨어지고 그 다음날 바로 기숙학원 등록하더라고요. 대통령 후보가 바로 기숙학원 등록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게 봐요. 그래서 이분들의 능력이나 이런 건 있는데 조금 휴지기를 좀 가져라. 휴식을 가지고 하다못해 덴마크나 스웨덴 이런 데 가면 왜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혼자 비서도 공동으로 여러 명이 쓰면서 그 업무만 하는 거 이런 선진된 국가 정치 시스템도 좀 보고 여러 가지 좀 배워서 국민이 부를 때까지 조금 좀 기다려라. 너무 왜 물러설 줄은 모르고 승복할 줄도 모르고 왜 참을 줄은 모르고 기다리는 강태공처럼 좀 낚싯대 들이우고 기다리면 국민들이 알아서 앵콜 박수, 기립 박수 칠 때 그때 좀 나와라. 지금 저주의 말을 너무 버텨요. 좌파들이 잔치 벌릴 때 뭐 피해줘야 된다는 거 하는데 그런 태도는 저가 보기에는 좋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승복하려면 깨끗하게 축하의 말을 하면서 승복해야 된다. 승복하고 당분간은 좀 안 보여라.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이거 나가신 김에 공부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또 하면서 뭐 바른정당을 비난했다 그럽니다. 패션 좌파 역겹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돈과 세습으로 지역구 물려받고 이거 어떤 보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대놓고 제가 볼 때는 뭐 유승민 의원을 아주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거 같아요. 저는 이게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나 돈 세서 지역구 물려받고 이런 얘기들은 결국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윤 대표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이런 막말을 계속 쏟아내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본인의 이미지라든지 본인이 물론 정치를 재개하고 다시 당권에까지 도전하려고 하면 이런 태도가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은 본인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지지가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다 깃발을 꽂아도 그 정도는 받는다, 우리가. 홍준표 후보의 그런 개인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 대선 기간도 아니고 저렇게 자극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크나큰 착각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정말 신보수제로 가려면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른바 유승민 후보를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이 새로운 보수주의 표방하고 있는 걸 이렇게 조금 뭔가 속된 말로 비난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귀국하면 신보수주의 이념으로 당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깃발을 들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거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없다라고 하면서도 또 네. 친박은 빠져달라 했는데요. 친박이 빠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권 분쟁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보수주의 이념이라고 했는데 과연 홍준표 전 지사가 보여준 것이 대선 기간 동안에 보여준 것이 과연 신보수주의라는 그런 그 명칭에 부합하는 것인가? 예.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평가가 다수일 것 같은 예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또 홍준표 전 지사가 이렇게 또 좀 거친 언사를 또 이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른정당이 사실은 독자적으로 이제 나왔다가 결국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호언 장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자신의 예언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와도 다시 그 보수를 본인의 그런 그 아래로 다 이제 본인의 힘에 의해서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네. 과연 잘 될지는 그동안의 그 보수의 품격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언사 때문에 예. 본인에게 좀 부메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네. 보수 세력이 너무 괴멸드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죠. 건강한 보수도 네. 필요하잖아요. 당연한 보수가 말씀입니다. 나갈 길 어떻게 네네. 나가야 된다고 하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권이 허물어지고 이 상황 조기 대선을 치른 것에 대한 구 집권 여당의 책임은 있는 거죠. 예. 그게 충분히 청산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 보수 스스로의 내면에서 성찰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대목이 자, 바른정당에 있다가 거의 대선 투표 거의 며칠 전에 네. 다시 돌아온 13명의 의원들 이 개파까지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은 한동안 내부가 매우 시끄러울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예. 자,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함께 좋은 정치 만들어가길 바라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